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요. 바닥에 이마를 박을 듯 고개를 숙인 백발의 노인.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도와만 주신다면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고개를 든 순간 이동철이 눈이 흔들렸어요.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노인의 손이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69년 탄광촌. 짧게 말했어요. 사진 속 이 집 기억 안 납니까? 그가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형님, 저 동수입니다. 이동철의 바닥에 주저앉았죠. 숨이 무너졌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러 온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55년 전 자신이 직접 감옥으로 보냈던 내 동생이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으로 보낸 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55년 만입니다. 그날 형은 왜 동생을 버렸고 동생은 어떻게 회장이 되어 돌아온 걸까요? 이 두 형제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동생을 고발한 형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5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1969년 강원도 탄광촌이었죠. 산등성이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탄가루가 늘 공기 속에 떠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탄광으로 출근하고 탄광에서 돌아왔죠. 그 마을에서 이원용이라는 사람이 작은 탄광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원용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이동철, 13살이었어요. 막내 이동수, 9살이었죠.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고든 사람이었어요. 두 아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탄광은 너희 둘 거다. 사이좋게 나눠라. 그 말이 씨앗이 되었어요. 꽃이 아닌 가시로 자라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973년이었어요. 이동수가 17살이 되던 해였죠. 아버지가 탄광 사고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가 쌓였어요. 집안이 기울었죠. 어디선가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어요. 일본 사채였습니다. 원금의 몇 배가 넘는 이자를 요구했죠. 형 이동철은 21살이었어요.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비겁한 선택이었죠. 그해 가을, 이동수가 수갑을 찼어요. 탄광 창고에서 현금이 사라졌다는 신고였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형이었죠. 경찰이 왔어요. 이동수는 결백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친형이 직접 신고한 말이었으니까요. 이동수는 그렇게 17살에 감옥에 갔습니다. 7년이었어요. 그 사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형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탄광 지분은 통째로 형 이름으로 넘어갔죠. 당시 5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가치로 50억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이동수가 추록한 건 1980년이었어요. 25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집도 가족도요. 형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다 뛰어나왔어요. 비눗물 묻은 손으로 아들을 붙잡고 그 자리에 무너졌죠. 소리도 없이 울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형 이동철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 눈이 마주쳤죠. 형이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이동수는 혼자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어요. 오랫동안 묘비 앞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 억울합니다. 근데 울지 않을게요. 힘이 생기면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짐 하나로 44년을 살았어요. 일용직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되었죠. 하청 사장이 되었어요. 감옥에서 독학한 건설법규가 무기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계약서를 법으로 뒤집었죠. 남들이 포기한 공사를 끝까지 완성했어요. 현장 44년이 그대로 감각이 되었습니다. 2024년 이동수는 대한건설그룹 회장이 되었죠. 자산 1조 2천억이었죠. 그해 봄, 형 이동철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어요. 지역사업체 자금 횡령 혐의였습니다. 피해자만 12명이었어요. 피해 금액은 23억이었죠. 이동철은 체포 하루 전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담보 채권을 쥔 대한건설 회장을 직접 찾아간 거예요. 살려달라고 빌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55년 전 자신이 직접 감옥으로 보낸 동생이었습니다. 이동철은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동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형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55년을 기다린 사람의 목소리였죠. 이동수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형을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명이었습니다. 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명이었죠. 그리고 그 한 명이 지금 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동수가 앉으세요. 형님이라고 말한 뒤였어요. 이동철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동수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비서에게 눈짓을 했죠. 비서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회장실에 두 형제만 남았어요. 이동철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55년 만이요, 형님. 이동수가 먼저 말했어요. 형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동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죠. 그건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형이 체포된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이동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운전기사도 부르지 않았죠. 옷장 한 구석에서 낡은 파란 점퍼를 꺼냈습니다. 몇 년 만에 꺼내는 옷이었어요. 평범한 노인의 차림이었죠. 그는 혼자 KTX에 올라탔습니다. 강원도행이었어요. 55년 만이었죠.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동수는 그 어둠 속에서 가슴 안주머니의 사진을 손가락 끝으로 만지작거렸어요.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느꼈죠. 기차가 강원도역에 멈췄어요. 플랫폼에 서서 이동수는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탕가루 냄새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냥 산 냄새였습니다. 풀 냄새였죠. 그래도 발이 잠깐 굳었어요. 55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아버지의 탄광이 있던 자리는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가 반듯하게 깔려 있었죠. 탄광 입구를 표시하던 붉은 철문은 흔적도 없었어요. 어릴 때 뛰놀던 골목은 좁은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 사라진 거예요. 단 하나만 빼고요. 느티나무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동수가 태어나던 해에 심은 나무였어요. 지금은 가슴 둘레가 두 아름이 넘을 만큼 자라 있었죠.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마을 골목 하나를 통째로 덮고 있었습니다. 이동수가 느티나무 앞에 멈췄어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이 탄광은 너희 둘 거다. 사이좋게 나눠라. 그게 전부였어요. 이동수는 손을 뻗어 나무 껍질을 한번 짚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죠. 천천히 손을 떼었어요. 마을 민박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 하나, 낡은 장롱 하나, 벽에 달력이 붙어 있었죠. 이동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사흘을 그 방에서 지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마을을 걸었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이었죠. 아무도 이 노인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형 이동철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오전엔 마을 경로당, 오후엔 군청 회의, 저녁엔 지역 유지들과 식사였죠. 마을 사람들이 굽실거렸어요. 군의원 선거 후원회장이었거든요. 지역 사업체도 여러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탄광 지분 5천만 원, 지금 가치 50억. 그게 씨앗이 된 것들이었어요. 이동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마을 경로당 앞을 지나던 이동수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죠.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옆 어르신이 물었어요. 서울서 왔습니다. 잠깐 쉬어가려고요. 그때 경로당 문이 열렸습니다. 형 이동철이 들어왔어요. 이동수의 시선이 형을 향했습니다. 형은 이동수를 보지 못했죠. 아는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잡았어요. 과자 봉지를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웃었죠. 형의 시선이 이동수에게 닿았습니다.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서울서요. 서울 양반이 우리 동네는 왜요? 어르신들이 웃었어요. 형은 이미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관심이 없었죠. 이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형이었습니다. 55년 전 나를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죠. 이동수의 손 안에서 화투패가 조용히 쥐어졌어요. 경로당을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이봐요. 서울 양반. 돌아보니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어요. 70 중반쯤 되어 보였죠.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나 알아요? 할머니가 이동수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어요. 글쎄요. 나는 알아요. 할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원용 씨 막내 아들이죠. 이동수가 굳었어요. 할머니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다시 말했습니다. 정씨 할머니예요. 예전에 옆집 살던. 이동수의 눈이 조금 흔들렸어요. 기억하죠? 나는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정할머니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내가 억울하다는 거. 이 동네에서 나 혼자 알고 있었어요. 55년 동안. 이동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박방으로 돌아왔을 때 바깥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동수가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낡고 바랜 사진이었죠. 두 아이와 어머니. 1969년 강원도 탄광촌. 그는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어머니 얼굴을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매일 밤 하는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형 집에서 18년을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이동수가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형이 시킨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그러신 것인지 이동수는 아직도 몰랐습니다. 그게 제일 가슴 아팠어요.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동수가 오래 바라보다 사진을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내일은 형수를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형수 박서님. 경로당에서 멀리 이동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놀란 눈이 아니었어요. 알아본 눈이었죠. 그리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눈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이동수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에 민박방을 나왔어요. 마을이 아직 어두웠죠. 가로등 하나가 골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발길은 자연스럽게 마을 외곽으로 향했어요. 공동묘지였습니다. 풀이 제법 자란 비탈길을 올랐어요. 이슬이 신발 안으로 스몄죠.
한참을 걷다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원용의 묘비가 있었어요. 이동수가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으로 묘비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차가웠죠. 이끼가 조금 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동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았죠.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1980년 봄이었어요. 이동수가 교도소 문을 나온 날이었습니다. 25살이었죠. 7년이었어요. 2555일이었습니다. 문을 나오는 순간 햇빛이 너무 밝았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죠.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고향으로 왔습니다. 가진 돈은 교도소에서 받은 출소비 3만 원이었어요. 주머니 안에서 그 돈을 손으로 꼭 쥐었죠. 형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대문이 열렸죠.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하다 나온 듯 손이 비눗물에 젖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들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두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소리가 없었죠.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비눗물 젖은 손이 아들 손목을 잡았어요. 꽉 쥐었죠.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이었습니다. 이동수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형 이동철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 눈이 마주쳤어요. 이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이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끝이었죠. 어머니가 이동수의 손을 잡고 골목 끝 구멍가게로 데려갔어요. 국밥을 시켜줬습니다. 이동수가 국밥을 먹는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 얼굴만 바라보았죠. 이동수가 숟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나와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왜요? 그냥 안 돼.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동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 손을 한번 잡았다가 놓았죠. 어머니 손이 거칠었습니다. 7년 전보다 훨씬 거칠었어요. 형 집에서 18년을 그렇게 사신 거였습니다. 이동수는 그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였죠. 그날 밤 이동수는 혼자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어요.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앉았어요. 오래 앉아 있었죠. 세상에 혼자라는 게 어떤 건지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죠.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화가 뜨겁지 않았죠. 차가웠습니다. 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굳어가는 무언가 같았어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저 억울해요. 근데 울지 않을게요. 힘이 생기면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조금 숨이 쉬어졌어요. 감옥에서 이동수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부였어요. 처음 2해는 그냥 버텼습니다. 3번째 해부터였어요. 교도소 도서관에서 법률 서적을 빌렸죠. 민법이었습니다. 처음엔 읽히지 않았어요. 다시 읽었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읽었어요. 그 다음엔 건설 기초공학이었습니다. 설계도 읽는 법을 익혔어요. 계약서 조항을 외웠죠. 왜 그랬냐고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나를 가둔 법으로 나를 지킬 겁니다. 출소 후 3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울 건설 현장 일용직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에 쓰러졌죠.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동수에게는 남들과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현장 소장이 계약서를 꺼낼 때마다 이동수가 읽었습니다. 다른 일용직들은 그냥 도장을 찍었어요. 이동수는 읽었죠.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소장이 처음엔 무시했어요. 나중엔 무시하지 못했죠. 그 계약서 하나가 회사를 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용직에서 반장이 됐어요. 반장에서 소장이 됐죠. 소장에서 하청 사장이 됐습니다. 법정 싸움도 여러 번 했어요. 한 번도 지지 않았죠. 감옥에서 독학한 법률 지식이 그때마다 무기가 됐습니다. 44년이었어요. 3만 원으로 시작한 44년이었죠. 새벽 공동묘지에서 이동수가 눈을 떴어요.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가 붉게 물들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바지에 묻은 풀을 털었습니다. 아버지 묘비를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이번엔 진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돌아서는데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정할머니였어요. 새벽 산책을 나온 듯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정할머니가 아버지 묘비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동수가 시선을 따라갔어요. 어머니 묘비가 있었습니다. 이끼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죠. 어머니 묘는 내가 가끔 닦아뒀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이동수가 굳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말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정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동수 씨 형수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동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다 갔는데 정할머니가 이동수를 바라보았죠.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봉투 같은 거였는데 이동수가 말이 없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 묘비 앞 작은 들꽃이 흔들렸어요. 형수 박서님. 경로당에서 멀리 이동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놀란 눈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는 눈이었죠. 그리고 무언가를 오래 혼자 들고 있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동수의 심장이 조용히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이준혁 씨라고 하시는 분이 4번째 방문을 하셨는데요. 이번엔 직접 결재권자를 만나야겠다고 하십니다. 이동수가 잠시 생각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로 잡아요. 성함이 이준혁 씨 맞으시죠? 예. 이동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준혁? 형의 아들이었어요. 이동수가 존재를 알고 있는 조카였죠. 조카는 삼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800억짜리 납품 계약을 따라다니는 38살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 계약을 위해 아버지 이동철의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죠. 55년 전 그 이름이 동생의 인생을 닫아버렸던 것처럼요. 이동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서울 대한건설그룹 본사 로비였습니다. 38살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죠.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었어요. 형 이동철의 아들. 조카였죠. 이 건물에 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4번째였어요. 3번은 비서실 문턱도 못 넘었죠. 오늘은 달랐습니다. 면담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비서가 내려왔습니다. 이준혁 씨 맞으시죠? 잠시 올라오시겠어요?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 가방을 고쳐주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이동수는 그 시각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풍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조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동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조카는 삼촌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이 건물에 들어서면서도 몰랐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몰랐습니다. 이동수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동수가 이준혁을 기다리는 동안 강원도에서 보고가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동수가 비서에게 부탁해둔 것이었어요. 이준혁이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죠.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이동수의 손이 천천히 멈췄어요. 이준혁은 강원도 군의원 3명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이동철의 이름을 댔죠. 군의원들이 대한건설 지역 담당자에게 전화를 넣었어요. 그 전화가 본사 실무자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실무자들이 이준혁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진 거였죠. 55년 전 그 이름이 동생의 인생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이번엔 아들의 사업 앞길에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동수가 보고서를 덮었어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야기는 며칠 전 강원도로 다시 돌아가요. 마을 경로당 앞이었습니다. 이동수가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따뜻했죠. 어르신 몇 분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형 이동철이 경로당 안쪽에 있었어요. 잠시 후 형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동수 옆을 지나쳤어요. 멈추더니 내려다보았죠. 아직도 여기 있네요. 이동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예. 마을이 좋아서요. 서울 사람이 무슨 볼 게 있다고요. 우리 동네 일 기웃거리지 마세요. 어르신들이 웃었습니다. 형이 그냥 걸어갔어요. 이동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5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 걸음걸이는 같았어요. 빠르고 자신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걸음이었죠. 그날 저녁, 마을 슈퍼 앞 평상이었습니다. 형 친구들 서너 명이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죠. 이동수가 옆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그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저 사람 며칠째 민박에 있던데. 그러게요. 뭐 꿍꿍이 있는 거 아닌가. 이 회장한테 뭐 빼앗으러 온 거 아니겠어요?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이동수는 막걸리 잔을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셨죠. 저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동철이 55년 전 뭘 빼앗았는지를요. 탄광 지분을요. 아버지의 유산을요. 그리고 17살 막내 아들의 청춘 7년을요. 이동수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그 다음 날 형수 박선임이 마을 사거리에서 이동수와 마주쳤어요. 형수가 먼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동수도 멈췄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형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창백했죠. 장 보러 나온 듯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 봉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형수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오래 있을 건가 봐요. 볼 일이 있어서요. 형수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요. 그 말만 남기고 형수가 걸어갔습니다. 이동수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형수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형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정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형수는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오랫동안 혼자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서울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혁이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이었습니다. 키가 컸죠. 눈매가 날카로웠어요. 이동철을 닮았습니다.
젊은 시절 형 이동철의 얼굴이 저랬어요. 자신감이 있었죠. 약간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명함을 내밀며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이번에 납품건으로 뵙고 싶었습니다. 이동수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앉으세요. 이준혁이 자리에 앉았어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안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저희 자재 품질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격도 경쟁사 대비 8% 낮게 제안 드릴 수 있어요. 이동수가 제안서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천천히 넘겼어요. 이준혁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가 안정적이었어요.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이동수가 제안서 마지막 장에서 멈췄어요. 이준혁 씨, 예. 강원도 출신이죠? 이준혁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준혁의 표정이 조금 굳었어요. 이동철입니다. 이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 제안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낡은 사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아이와 어머니. 1969년 강원도 탄광촌. 이준혁의 눈이 사진에 고정됐어요. 사진 속 왼쪽 아이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죠. 이준혁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분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동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준혁 씨.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삼촌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없습니다. 삼촌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겠죠. 짧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사진과 이동수 얼굴을 번갈아 보았어요. 뭔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이었죠. 그러다 멈췄어요.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이동수가 말하기 전에 이준혁이 먼저 알아챈 것이었어요. 설마. 이동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준혁을 바라보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55년이었어요. 삼촌은 55년 만에 조카를 처음 보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삼촌이 있다는 사실을 태어나서 처음 알고 있었죠. 이준혁의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이동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동수예요. 짧은 문장이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준혁이 굳어버렸어요. 사진을 다시 내려다보았죠. 1969년 강원도 탄광촌. 두 아이와 어머니. 왼쪽 아이가 아버지였습니다. 오른쪽 아이가 지금 자신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준혁의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삼촌이세요. 물음이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죠. 이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이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삼촌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겠죠. 왜요? 이동수가 잠시 창밖을 보았어요. 서울 하늘이었습니다. 55년 전에 내가 감옥에 갔기 때문이죠. 이준혁의 눈이 흔들렸어요. 감옥이요. 예. 왜요? 이동수가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말해야 할지 가늠하는 것 같았어요. 이동수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73년 이야기였어요. 이준혁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었죠. 아버지 탄광 창고에서 현금이 사라진 이야기였습니다. 수갑을 찬 17살 이야기였어요. 신고를 한 사람이 친형이었다는 이야기였죠. 이동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55년 동안 수백 번 되새긴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죠.
이준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7년 옥살이였습니다. 아버지 탄광 지분 5천만 원이었죠. 어머니가 형 집에서 18년을 가사 도우미로 살다시피 돌아가신 이야기였어요. 이준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동수가 멈췄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이준혁이 들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건 형이 직접 말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준혁이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천장 조명이 테이블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 얼굴이 그 빛 아래 놓여 있었죠. 아버지가 알고 있나요? 삼촌이 여기 있다는 걸요. 며칠 전에 강원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근데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이준혁의 턱이 굳었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55년이 지나 그 동생이 1조짜리 회사 회장이 되어 있었죠.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이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아직 모릅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른다고요? 예. 55년 동안 한 번도 직접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물어볼 기회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피했어요. 내가요. 이동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55년 동안 왜 그랬냐고 물으면 그 답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회장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준혁이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두 아이와 어머니. 55년 전 강원도 탄광촌이었죠. 사진 속 두 아이는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이 사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이준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죠. 이준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났습니다. 삼촌. 이준혁이 처음으로 그 호칭을 썼어요. 이동수가 바라보았습니다. 저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서 만나신 건가요? 이동수가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럼 그냥 보고 싶었어요. 형 아들이 어떻게 컸나? 이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다예요? 이동수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죠.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이준혁 씨가요. 이준혁이 굳었습니다. 55년 전에 왜 그랬냐고요. 이동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아직 그 말을 직접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게 더 궁금하죠. 이준혁이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준혁이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제안서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800억짜리 납품 계약서였죠. 이준혁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준혁이 나간 뒤였습니다. 회장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동수가 천천히 테이블 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1969년 강원도 탄광촌. 두 아이와 어머니. 이 사진을 처음 받은 건 옥살이 두 번째 해였어요. 어머니가 면회를 왔을 때였습니다. 쪽지 한 장 없이 사진만 넣어두고 갔죠. 이동수는 그 사진을 55년 동안 안주머니에 넣고 살았습니다. 그리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테이블 위에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조카에게 보여줬어요. 그 순간 이동수가 느꼈습니다. 이 사진이 그리움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사진만 남긴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언젠가 이 사진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는 걸요. 이동수가 사진을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비서가 노크했어요. 회장님, 강원도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받으시겠어요? 이동수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형수 박선임이었어요. 이동수 씨,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렸어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직접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이동수가 말했습니다. 언제든지요. 내일 어머니 산소 앞에서 뵐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예,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동수가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형수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형수는 무언가를 오래 혼자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걸 내려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수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없는 밤이었죠. 빌딩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강원도 하늘엔 별이 많았습니다. 출소하던 날 밤 아버지 무덤 앞에서 올려다보던 그 하늘이었죠. 55년이 지났습니다. 내일 어머니 산소 앞에서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몰랐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피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55년 동안 피해온 그 답을 이제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동수는 서울에서 새벽 첫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어요.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죠. 백발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68년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고스란히 얼굴에 있었죠. 이동수는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형수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어요.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5년 동안 피해온 것이었죠. 그 답이 어떤 것이든 오늘은 들어야 했어요. 기차가 강원도역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로 가기 전에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었어요. 형 집이었습니다. 이동수가 형 집 대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형 이동철이 문을 열었죠. 형이 이동수를 보았습니다. 이번엔 알아보았어요. 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당 평상으로 걸어가 앉았죠. 이동수더러 들어오라는 것인지 나가라는 것인지 모를 행동이었습니다. 이동수가 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상 맞은편에 섰습니다. 형이 마당 끝을 바라보았어요. 이동수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55년입니다. 형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18년을 사셨습니다. 연락 한 번 못 하셨어요. 형이 시킨 거죠. 지나간 일이야. 형이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이동수의 가슴을 찌르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지나간 일, 7년 옥살이가 지나간 일이었어요. 아버지 탄광 지분 5천만 원이 지나간 일이었죠. 어머니가 18년을 힘들게 고통 속에 살았던 날들을 그냥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이동수가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형한테 원하는 게 하나 있어. 형이 여전히 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무덤 앞에서요. 단 한마디만요. 그것만 들으면 됩니다. 형이 말이 없었습니다. 잘못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평상 아래 낙엽이 굴렀어요. 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그게 끝이었어요. 이동수가 형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72살 노인이었어요. 흰머리가 다 빠져 있었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55년 전 자신을 감옥으로 보낸 그 형이 지금 이렇게 늙어 있었어요. 이동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어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이동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힘이 빠졌죠.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55년 동안 버텨온 무언가가 이 순간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골목 끝 느티나무 앞에 섰습니다. 나무 껍질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웠죠. 아버지가 심은 나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자랐어요. 이동수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자랐습니다. 형이 죄책감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자랐죠. 55년 동안 혼자 자라 있었어요. 이동수가 손을 떼었습니다. 공동묘지로 향했어요. 형수 박서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작은 들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놓고 있었죠. 이동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어요. 이동수가 어머니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힐 것 같았어요. 형수가 옆에서 무릎을 모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들꽃 줄기를 꽉 쥔 손이었어요.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 위에서 바람이 내려왔어요. 억새가 흔들렸습니다. 묘비 앞 들꽃이 기울었다 돌아왔죠. 형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동수 씨, 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동수가 형수를 바라보았어요. 형수의 눈이 어머니 묘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돌리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장롱 서랍에서 찾았습니다. 이동수가 말이 없었어요. 서방이 쓴 거였어요. 편지였죠? 형수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어요. 세월에 누렇게 바른 봉투였죠. 봉투 겉에 아무 이름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접혀 있었어요. 형수가 봉투를 이동수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 50년 넘게 이걸 갖고 있었어요. 서방한테 한 번도 꺼낸 적 없습니다. 무서웠어요. 꺼냈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이동수가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금 열어봐도 됩니까? 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동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접힌 편지지 한 장이었어요. 반듯하게 4번 접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형 이동철의 손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했어요. 급하게 쓴 글씨였죠. 잉크가 번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찢어질 것처럼 눌러 쓴 흔적이었어요. 이동수가 읽었습니다. 일본 놈들이 집을 통째로 가져간다 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죽는다 했다. 나는 동수를 신고했다. 동수야, 형이 죽일 놈이다. 그게 전부였어요. 이동수가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973년이었어요. 형이 21살 때 쓴 것이었죠. 동수야, 형이 죽일 놈이다. 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면서도 했던 거였습니다. 이동수의 눈이 글씨 위에 머물렀어요. 오래 머물렀습니다. 형수가 말했어요. 서방이 술만 마시면 동수야, 동수야 불렀어요. 55년 동안요. 단 하룻밤도 편히 주무신 날이 없었습니다. 이동수가 편지를 접었어요. 천천히 접었습니다. 다시 봉투에 넣었죠.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예. 왜요? 형수가 어머니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미안해서요. 저도요. 이동수가 봉투를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가족사진 옆이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비탈길 풀이 발에 닿았습니다. 이슬이 아직 남아 있었죠. 이동수가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형은 아침에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형에게도 지나간 일이 아니었어요. 55년 동안 술을 마시며 동수야를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단 하룻밤도 편히 자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죄책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을 말로 꺼낸 적이 없었죠. 55년 동안 혼자 들고만 있었어요. 이동수가 비탈길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형이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동수는 아직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형에게 그 말을 꺼내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준혁이었습니다. 아들이었죠. 이동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강원도 오면 전화 주세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박방에서 이동수가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1969년 강원도 탄광촌. 두 아이와 어머니. 사진 옆에 봉투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면회 때 사진을 건넸던 건 1975년이었어요. 이동수가 옥살이 두 번째 해였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전인 1973년. 형이 그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형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진 한 장만 남겼어요.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것 같았죠. 이동수가 사진 속 어머니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사진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이튿날 오후였어요. 이준혁이 강원도에 내려왔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이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동수가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죠. 이준혁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얼굴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눈밑이 부어 있었죠.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이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지 아버지한테 보여줄 겁니다. 삼촌은요? 이동수가 잠시 생각했어요. 나는 밖에 있겠습니다. 이준혁이 아버지 집으로 혼자 갔어요. 이동수는 골목 느티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형 집 대문이 닫혀 있었죠. 이준혁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동철이 나왔어요. 아들을 보더니 표정이 풀렸습니다. 왔냐? 이준혁이 들어갔어요. 대문이 닫혔죠. 이동수는 느티나무에 등을 기댔습니다.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이었는지 20분이었는지 몰랐습니다.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형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이동수가 몸을 일으켰어요.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혁이 나왔어요. 얼굴이 하였습니다. 눈이 빨갰죠. 삼촌. 이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아버지가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형이 쓰러진 건 쇼크였습니다. 몇십 년 만에 잊혀졌던 편지를 보는 순간이었어요. 이준혁이 봉투를 꺼내 펼쳤을 때였습니다. 형이 자신이 쓴 글씨를 보았어요. 50년 전 자신의 손글씨를요. 동수야, 형이 죽일 놈이다. 그 순간 형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의자를 잡으려다 놓쳤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죠. 이준혁이 아버지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형수가 달려왔어요. 구급차를 부르려 하자 형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잠깐 누워있으면 된다고 했죠. 이동수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어요.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동수 씨, 형이 할 말이 있대요. 이동수가 형 집으로 들어갔어요. 형이 방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낮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죠. 이준혁이 마당 한쪽에 서 있었어요. 형수가 안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동수가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형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형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동수야. 55년 만에 형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동수가 서 있었어요. 형이 평상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이준혁이 달려가 부축하려 했죠. 형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혼자 일어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마당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무릎이 흙 위에 닿았어요. 형 이동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동수가 굳었어요. 형의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굽은 등이 보였죠. 흙 위에 꿇어앉은 72살 노인이었어요. 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62 평생 누구 앞에 무릎 꿇어본 적 없었어. 낮은 목소리였어요. 떨렸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었다. 마당이 조용했어요. 형수가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눈을 감았어요. 형이 계속 말했습니다. 1973년에 내가 했다. 일본 빚쟁이들한테 집이 넘어간다고 했어. 어머니, 아버지 다 죽는다고 했지. 근데 그건 핑계야. 나는 겁쟁이였어. 동수 너를 희생시키는 게 제일 쉬웠던 거야. 이동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55년 동안 도망쳤어. 한 번도 눈 마주치지 못했지. 술 마시면 네 이름 불렀어. 잠 한숨 못 잤어. 근데 그게 다야. 사과 한 번 못했어. 형이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동수야, 형이 잘못했다. 이동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형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흙 위에 무릎을 꿇은 72살 노인이었어요. 이동수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아직이었죠. 55년이었습니다. 7년 옥살이였어요. 어머니의 거친 손이었죠. 형 집 현관문이 닫히던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무덤 앞에서 혼자였던 밤이었어요. 그게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이동수가 천천히 뒤돌아섰어요. 마당을 나갔습니다. 형이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이준혁이 삼촌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이었어요. 마을 이장이 잔치 자리를 열었습니다. 이동수가 귀향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어요. 대한건설그룹 회장이 이 마을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졌죠. 이장이 마을 회관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50명이 넘었죠. 이동수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할머니가 옆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동철 회장 동생이라는 말이 오갔어요. 그 시절 탄광 지분 얘기도 돌았습니다. 오래된 마을이었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렸어요. 형 이동철이 들어왔습니다. 이준혁이 옆에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이 마을 사람들 앞을 지나 이동수 앞으로 걸어왔어요.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늙어 보였죠. 형이 섰습니다. 이동수가 올려다보았어요. 형이 마을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회관 마루 위에 서였어요. 내가 55년 전에 동생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수야, 형이 잘못했다. 마을 회관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수가 형을 바라보았어요. 72살 형이었습니다. 흰머리였죠. 굽은 등이었어요. 마루 위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동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형 앞에 섰습니다. 형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죠. 일어나요, 형. 그게 전부였어요. 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형제가 마주 섰어요. 마을 사람 50명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준혁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형수 박선임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할머니가 이동수 옆에서 낮게 말했어요. 잘했어요. 이동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뜨거웠어요. 아직 용서라는 말을 하지 않았죠. 그 말은 아직이었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두 형제만 있는 곳이어야 했죠. 이동수가 알고 있었어요. 그 자리가 어딘지를요. 이른 새벽, 이동수가 눈을 떴습니다. 민박방이 아직 어두웠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죠.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그냥 일어났어요. 점퍼를 걸쳤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마을이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발길이 향하는 곳을 알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가는 곳이었습니다. 공동묘지였어요.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이슬이 신발 안으로 스몄어요. 억새가 바람에 눕혔다 일어났죠. 새벽사는 고요했습니다. 어머니 묘비 앞에 다 왔을 때였어요. 누군가 있었습니다. 이동수가 멈췄어요. 형 이동철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무릎을 꿇고 묘비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였죠. 이준혁도 없었습니다. 형수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였습니다. 흰머리가 서리처럼 내려앉은 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이 울고 있었어요. 이동수가 그 자리에 서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72살 노인이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죠. 무릎이 흙 위에 박혀 있었어요. 새벽 이슬이 형의 점퍼 어깨 위에 맺혀 있었습니다. 이동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천천히 녹는 것을 느꼈어요. 55년 동안 굳어있던 것이었습니다. 분한 것도 아니었어요. 뜨거운 것도 아니었죠. 그냥 천천히 녹았습니다. 봄날 눈이 녹듯이요. 이동수가 발소리를 내며 걸어갔어요. 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동수를 보았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일어나려 했죠. 이동수가 옆에 앉았어요. 일어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어머니 묘비 앞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억새가 흔들렸습니다. 묘비 앞 들꽃이 기울었다 돌아왔죠. 이동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은 55년을 도망쳤고요. 형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55년을 싸웠습니다. 형이 말이 없었죠. 우리 둘 다 어머니한테 미안합니다. 형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소리 없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동수가 형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한번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굽은 등이었어요. 뼈가 느껴졌죠. 그게 용서였습니다. 말이 아니었어요. 손 하나였죠. 한참 후에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동수야. 예. 고맙다. 이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비탈길을 내려왔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죠. 아침 햇살이 산 너머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마을 지붕 위로 빛이 번졌습니다. 느티나무 앞에서 형이 멈췄어요.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거지. 예. 아직 있네. 있어요. 형이 나무 껍질에 손을 짚었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어요.
이동수도 옆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나무였어요. 두 아들이 태어난 뒤로 55년 동안 여기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겠죠. 두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그냥 자랐어요. 해마다 자랐습니다. 그날 오전이었어요. 이동수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가지를 지시했어요. 첫 번째였습니다. 이준혁 씨 납품 계약건요. 정당한 심사 절차대로 진행해요. 특혜 없이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그냥 진행해 드릴까요? 아니요. 공정하게요. 품질이 맞으면 주고 아니면 안 주는 거죠. 비서가 알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였습니다. 우리 고향 마을에 탄광 역사관 짓는 기금 50억 준비해요. 아버지 탄광 지분이 지금 가치로 그 정도 됩니다. 내 이름 말고 아버지 이름으로 기부해요. 비서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원용 어르신 이름으로요. 예. 오후였어요. 이준혁이 삼촌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어기 평상이었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삼촌, 저 아버지 회사 일 정리되면요. 이동수가 바라보았어요. 삼촌 밑에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이동수가 웃었어요. 내 아버지도 젊을 때 일은 잘했어. 이준혁이 굳었습니다. 진짜요. 손이 빠르고 머리가 좋았지. 나쁜 선택을 한 거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이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삼촌. 이동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상 너머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대한건설그룹 이동수 회장 고향 방문. 탄광 역사관 기금 50억 기부. 아버지 이원용 씨 이름으로.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그 시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탄광촌 이야기였죠. 아버지 이원용 이야기였어요.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형 이동철이 경로당에 들어왔어요. 어르신들이 형을 보았습니다. 형이 이동수 옆에 앉았어요. 어르신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 회장님, 동생분이 대단하시네요. 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대단하죠.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는 말이었어요. 이동수가 형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형이 이동수를 봤어요. 두 사람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동수가 강원도를 떠나는 날이었어요. 마을 입구였습니다. 형이 나와 있었어요. 형수가 옆에 있었죠. 이준혁도 있었습니다. 정할머니도 나와 있었어요. 이동수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형과 마주 섰어요. 이동수가 가슴 안주머니에서 가족사진을 꺼냈습니다. 1969년 강원도 탄광촌. 두 아이와 어머니. 55년 동안 품고 다닌 사진이었어요. 이동수가 사진을 형 손에 쥐어줬습니다. 형이 내려다보았어요. 형이 가지고 있어요. 형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예, 형이요. 형이 사진을 가슴 앞에 모았어요. 말을 못했습니다. 이동수가 돌아섰어요. 걸어갔습니다. 느티나무 앞을 지났어요. 손을 뻗어 나무 껍질을 한번 짚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죠. 천천히 손을 떼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이동수가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마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이 서 있었어요. 사진을 가슴에 쥔 채 버스를 바라보고 있었죠. 형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있었어요. 정할머니가 있었죠. 버스가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이동수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빈 안주머니가 느껴졌습니다. 55년 동안 사진이 있던 자리였어요.
이상하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죠. 뭔가 제자리에 돌아간 것 같았어요. 사람이 진짜 돌아가야 할 곳은 고향이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 앞에서는 55년도 늦지 않습니다. 이동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무덤 앞에서, 어머니 묘비 앞에서, 그리고 형의 구분 등에 손을 얹던 그 새벽에요. 버스가 산을 넘었습니다. 강원도 하늘이 맑았어요. 55년 만의 귀향. 이동수의 이야기가 오늘 끝났습니다. 형을 용서한 건 말이 아니었어요. 구분 등 위에 얹은 손 하나였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백만사 연극장은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